한때 우리 주말을 지배했던 그곳을 떠올려 보십시오. 붉은 로고가 선명하던 홈플러스 매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카트 부딪히는 소리는 대한민국 중산층 소비의 활기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조명은 군데군데 꺼져 있고 신선식품 코너의 생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한때 유통 공룡이라 불리던 거인이 지금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산소호흡기를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후는 매출보다 비용이 더 빨리 커지는 곡선으로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매출 하락이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믿었던 오프라인 소비 권력의 퇴색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 조직의 심장을 멈추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쿠팡이라는 침입자를 탓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시선으로 본 진실은 다릅니다. 진짜 살인범은 내부에서 자란 성공의 저주와 자본의 냉소였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업계 1위를 위협하던 그들이 왜 지금은 패점 리스트를 검토하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기이한 몰락 현장에서 세 가지 단서를 추적하겠습니다. 첫째, 사모펀드라는 차가운 자본이 기업의 근육을 어떻게 발라냈는지 그 에셋라이트의 실체를 규명합니다. 둘째, 소비자 심리가 공간에서 시간으로 이동할 때 왜 관성이라는 늪에서 발을 빼지 못했는지 부검합니다. 셋째, 이 사건이 자산 구조에 던지는 부동산 신화의 경고를 읽어내겠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이번 몰락을 완성시킨 주범은 디지털 전환의 실기라는 시대적 변곡점입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공범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모펀드의 단기 이익 극대화 전략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심리적 기제는 근시안적 손실 회피입니다. 미래의 성장판을 지키기보다 당장의 적자를 가려줄 현금을 선택하는 본능이 결국 기업의 혈관을 막는 자해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세일 앤 리스백, 내 집을 팔고 그 집에 월세로 들어가는 이 선택은 장부에 현금을 채워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자기 땅에서 장사하던 거인이 매달 수백억 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세입자 신세로 전락한 것이죠. 시스템은 차갑게 계산했습니다. 기업의 영속성보다는 투자금 회수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의 의사결정 기구는 마비되었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던 그 시점이 사실은 기업의 정체성이 자본의 논리에 먹히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덩치는 이제 혁신의 발판이 아니라 숨만 쉬어도 비용이 나가는 구조적 빈혈 상태에 빠졌습니다. 낡은 방식에 안주한 그들의 현상 유지 편향이 거인을 산채로 박제해버렸습니다. 홈플러스의 위기는 기업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입지 권력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좋은 목에 건물을 올리면 돈을 번다는 공식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컨텐츠가 죽어버린 공간은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순식간에 거대한 폐허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지불해야 할 지연된 대가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많은 가게가 여전히 상가와 건물 같은 실물 부동산에 노후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라는 거대 자산가조차 감당하지 못한 시성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소비자는 이제 1시간을 들여 마트에 가는 대신 1분을 들여 스마트폰 터치를 선택합니다. 공간의 가치가 시간의 가치에 패배한 것입니다. 이 몰락을 방치한 대가는 자산시장의 좀비 자산의 속출로 나타날 겁니다. 홈플러스가 점포를 폐쇄할 때마다 주변 상권이 무너지는 현상을 보십시오. 이건 특정 기업의 위기가 아니라 오프라인 기반 자산 구조의 연쇄 붕괴를 알리는 전조 증상입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입지의 가치가 사실은 거인의 구조적 붕괴와 함께 사라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홈플러스의 몰락을 이해하는 가장 완벽한 비유는 빙하기를 맞이한 공룡입니다. 한때 거대한 몸집은 축복이었습니다. 많이 살수록 단가를 낮추는 규모의 경제가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작고 빠른 포유류들이 등장하자 그 거대한 몸집은 이제 유지비만 엄청나게 잡아먹는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섭취해야 할 최소한의 칼로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장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전기료, 인건비, 물류비,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모펀드 인수 이후 발생한 막대한 임대료라는 칼로리를 체력이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심리적 함정은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이미 깔아둔 매장이 많을수록 그 매장을 철수하는 결정을 패배로 받아들여 결국 밑빠진 독에 자본을 더 붓게 만듭니다. 온라인 기업들이 창고 하나에서 수만 명의 주문을 처리할 때 홈플러스는 수백 개의 매장에 물건을 진열하고 직원을 배치하며 손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건 체급의 싸움이 아닙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자와 움직이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 자의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거대한 성벽은 이제 거인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이제 감정을 걷어내고 시체 검안서에 적힌 차가운 수치들을 확인해 보시죠. 홈플러스의 재무제표는 더 이상 유통기업의 것이 아닙니다. 파산을 앞둔 한계 기업의 비명에 가깝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숫자는 단연 900%를 상회하는 부채 비율입니다. 많은 업종에서 부채 비율 200%를 위험 신호로 간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 사실상 금융적 마비 상태입니다. 이 숫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앞서 언급한 부동산 매각의 대가입니다. 매장을 팔고 월세로 전환하면서 장부상에는 자산이 사라지고 미래에 지불해야 할 막대한 리스 부채가 들어찼습니다. 물건을 팔아서 남기는 돈보다 매장을 유지하기 위해 내야 하는 이자와 임대료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출은 매년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데 단기 차입금과 이자 비용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계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소득은 매달 줄어드는데 마이너스 통장 이자는 복리로 불어나고 있고 살고 있는 집도 팔아서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 시장 점유율마저 증발하는 사이 900%라는 숫자는 거인이 쓰러지기 직전 내뱉는 마지막 신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가장 잔혹한 대칭의 붕괴를 목격합니다. 사모펀드의 목표와 일반 소비자의 희망은 전혀 대칭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홈플러스가 다시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사모펀드의 머릿속엔 오직 투자금 회수뿐입니다. 그들에게 홈플러스는 키워야 할 자식이 아니라 껍데기를 벗겨 팔아야 할 상품에 가까웠습니다. 배당금을 챙기고 알짜부지를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은 구조적으로 뒤로 밀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리인 문제의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주인이 기업의 영속성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때 그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의 체력 고갈과 붕괴로 지불됩니다. 현장에서는 피눈물이 흐릅니다. 수십 년간 일해온 직원은 거리로 나앉고 우리 동네 마트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자본의 논리는 냉정합니다. 수익이 안 나면 폐점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 뒤에 애초에 수익이 날 수 없게 구조를 짜놓은 책임은 자본의 논리에 가려집니다. 당신이 투자하는 기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의 이익 방향이 당신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주인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 당신이 아무리 뜨거운 눈물로 헌신해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해고 통보와 자산의 몰락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위기를 맞이했던 경쟁자들의 행보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파괴적 혁신과 고착된 관성이 만든 10년의 격차를 목격합니다. 이마트를 보십시오. 그들은 오프라인 공간의 재정의에 집중했습니다. 마트를 단순히 물건 파는 곳이 아닌 스타필드처럼 하루를 소비하는 놀이터로 바꿨죠. 결과와 무관하게 그들은 몸집을 스스로 해체해 재구축하는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코스트코는 더 지독합니다. 그들은 유통이 아니라 심리적 멤버십을 팔았습니다. 압도적인 상품 경쟁력으로 고객을 단순히 손님이 아닌 팬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홈플러스는 혁신을 연기했습니다. 사모펀드 체제 아래에서 대규모 투자는 비용으로 취급되었고 매장은 낡아갔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현상 유지 편향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있으니 버티면 되겠지라는 안일함이 변화의 파도를 피할 골든타임을 앗아갔고 결국 경쟁자들이 도약할 때 홈플러스는 정지된 유물이 되었습니다. 홈플러스의 몰락 수사 보고서를 덮으며 우리 계좌에 적용할 방어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입지의 외형에 속지 마십시오. 마트 자체가 흔들리면 그 입지 가치는 순식간에 침수 효과로 변합니다. 입지의 가치는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공간이 점유하는 인간의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자산이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올 수 있는 희소성을 가졌는지 냉정하게 속어법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둘째, 관리자가 아닌 주인의 눈으로 감시하십시오. 당신이 투자한 기업, 노후를 맡긴 펀드의 설계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당신과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까? 주인이 미래 투자를 줄여 단기 실적에만 집착한다면 그 자산의 리스크를 즉시 재평가하십시오. 셋째, 자신의 관성을 부검하십시오. 매일 하던 방식의 투자에 익숙해져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개인 버전의 홈플러스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변화의 파도가 올 때 몸집을 불리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의 유연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제 홈플러스 수사를 종결합니다.
거대한 붉은 로고가 사라지는 건 단순한 패점이 아닙니다. 낡은 자본주의의 한 페이지가 찢겨나가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자본도 변화라는 파도를 거스르는 순간 순식간에 기능상실 상태에 빠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질문은 우리 자신을 향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안일한 믿음으로 낡은 자산에 몸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거인의 몰락을 보며 시스템의 차가운 생리를 깨닫고 소중한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수술을 시작하겠습니까? 시장은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적응하는 자에게만 티켓을 쥐어줍니다. 당신은 거인의 사체와 함께 묻히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흐름에 올라타 생존하시겠습니까?